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알파고 판, 이제 논문으로는 알파고 판이고요. 이세돌가 했던 것은 알파고 리입니다. 리 버전인데 알파고 판은 이제 유럽 바둑 챔피언 했던 판 후이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논문으로 이제 그게 그 결과물을 발표한 거고 이세돌가 할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래서 알파고 리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알파고 논문에 나온 건데, 네, 잠깐만요. 음성이 들어가나? 네. 오케이. 채팅으로 올라왔나? 오케이. 자, 이세돌은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에너지 비교를 한 거예요. 에너지 비교를. 네. 그래서 알파고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3,000 메가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줄은 에너지와 일의 단위인데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하는 일, 또 그렇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보시면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뇌하고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력이. 그게 이제 현재 인공지능의 단점이다. 혹은 거꾸로 인간의 뇌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다. 에너지를 굉장히, 그러니까 전력량을 아주 적게 쓰면서도 퍼포먼스가 나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멀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000억 개 뉴런과 1000조 개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다 돌리는데 필요 전력이 20와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알파고의 소비 전력이 25만 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뇌 신경망의 12,5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보면 페타급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 페타급의 슈퍼컴퓨터는 지금의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이제 슈퍼컴퓨터예요. 필요 전력이 한 5메가와트 정도 돼요. 인간의 뇌에 한 25만 배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차기 슈퍼컴퓨터가 이제 엑사급 슈퍼컴퓨터거든요. 이건 한 50메가와트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50메가와트면 어느 정도냐? 뉴욕시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전력 규모라고 그래요. 슈퍼컴퓨터를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슈퍼컴퓨터를 돌릴 때는 예를 들면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비용도 있지만 전력량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를 돌릴 때 전력망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엑사급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뉴욕시 지하철 전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규모하고 인간의 뇌는 아까 얘기했듯이 20와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면서 효율성을 내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거, 전력면이라든지 또 연산면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기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요원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그럼 슈퍼컴퓨터하고 차별해서 뭐가 강점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최고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효율성.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판, 알파고 리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알파고 제로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알파고 리, 알파고 판은 초기 버전은 지도학습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강화학습을 쓰긴 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전처리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가 학습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건 어떨 때 쓰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지도할 수 있을 때, 지도할 능력이 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할 능력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문제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죠. 사실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들이, 뭐 우리 일상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구글이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이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수조 원을 들여서 이 지금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거기에 수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지금 겨우 인간보다 잘 두는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잖아요. 결론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그 구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제너럴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게 이제 알파고 제로예요. 그럼 알파고 제로는 뭐냐? 미지의 문제, 혹은 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거나 미래 예측을 할 때 우리가 똑같죠. 미래 예측을 배우든 안 배우든 우리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미래 예측을 배우든 전문적으로 배우든 뭐 그렇지 않든 일반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제가 미래 예측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로 하느냐? 이치와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과 미래 예측은 우리처럼 전문가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치와 확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미래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치를 따라서,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치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확률이었죠. 인간에게는 모든 게 확률이에요. 칸트가 선험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뭐 순수이성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은 확률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완벽하게 100%의 논리가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99.999%의 확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경험에 의한 확률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치와 확률을 가지고, 논리와 확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미래 예측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알파고 제로는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적으로 판단하고 탐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알파고 제로가 인간이 뭔가를 판단하는 데서 이치와 확률을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좀 더 이치, 법칙에 관한 부분. 이치와 법칙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알파고 판이나 알파고 리는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을 통해서 확률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치라고 하는 것, 법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확률적 판단으로 탐색을 하도록 한 거죠. 확률적 판단으로 탐색을 하도록. 자, 이거를 다시 좀 쉬운 말로 하면, 이치와 법칙이 뭐예요? 이게 이치와 법칙이 뭐냐면 지도학습이에요. 이게 지도학습이란 말이에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정확하게 이런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뭐냐면 옳은 답을 찾는 거예요. 옳은 답을. 제가 뒤에 좀 강화학습 얘기하겠지만, 거꾸로 그러면 강화학습은 뭐냐? 옳은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최적의 답을 그냥 찾는 거예요. 옳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근데 지도학습은 옳은 답, 맞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치란 말이에요. 법칙과 같은 거, 이치와. 그러니까 지도학습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데이터로 뭘 하냐면 그 데이터 안에 이치와 법칙,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가 배워서 그대로 판단을 내려서 그 배운 대로, 배운 이치와 법칙대로 얘가 판단을, 결과를 내야 돼요. 그게 옳은 답이에요. 이게 지도학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게 지도학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게 있으면 지도학습을 하는 게 나아요. 강화학습은 하드웨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파고 제로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돌리시면 여러분 컴퓨터로 1700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까 제가 슈퍼컴퓨터 전력 얘기 드렸죠?
네, 엑사급을 쓰면 뉴욕시 전철,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하철을 돌리는 시스템을 돌리는 전력량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전기비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드웨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전기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상업용 빌딩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예, 전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학습, 야, 모든 걸 그럼 다 강화학습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게 마지막 최종에 살아남는 건 강화학습이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치와 법칙을 못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강화학습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꾸로 이치와 법칙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면 지도학습을 하죠. 즉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정답이 뭐냐를 잘 알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으로 풀어야 된다, 이럴 때는 뭐예요? 무조건 지도학습이 탁월해요. 그걸 무식하게 강화학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돈이 뭐 엄청나게 많다면. 예,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 지도학습은 테슬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연료비가. 강화학습은 험머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달러를 막 쫙 깔고 가는 거예요. 예, 뭐 그 정도에만 내가 뭐 험머에서 뭐 그냥 갈 때마다 막 달러를 막 밑에다 깔고 간다, 뭐 요 정도 돈이 있으면 강화학습을 돌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타리겠다. 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의 핵심은 이제 강화학습인데, 이 강화학습의 핵심은 포인트가 거기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돌리느냐는 여러분이 나중에 전문가하고 하면 되고, 판단이라고 그랬죠. 판단. 내가 어떤 문제에 뭘 쓸 것인가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치와 법칙, 이게 지도학습이다. 이걸 집어넣는 게. 여러분 이제 명확하죠. 정답을 넣어야 돼. 정답은 이치와 법칙이에요. 이걸 지도학습. 근데 그것을 없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쉽게 해서 지구 밖에다가 화성 탐사를 보냈어요.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정답인지.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못했는데 강화학습이 나오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한 것. 그것도 확률적 판단한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모두 다 확률적 판단입니다. 전부. 기본이 확률적 판단. 근데 이게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확률적 판단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치, 정답이라 한 것도 사실은 제가 설명드렸죠.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가 이걸 확률적 판단이라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당연한 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당연한 게 없다는 게 블랙스완이잖아요. 백조는 희다. 우리는 야, 그게 이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스완 나오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100%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100%고 나온 거라도 앞으로 또 수천 년 동안 블랙스완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확률적 탐색을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확률적 탐색을. 그리고 몸이 배우는 것도 다 확률적 탐색이에요. 경험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가 말을 배우거나 아이가 걷는 걸 배우거나 뛰는 걸 배우거나 이것도 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확률적 탐색이에요. 넘어져 보면서 몸이 익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이제 확률적으로 익히는 거죠. 그게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인간도 똑같이 강화학습을 하더라.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법칙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거를 인간이 거꾸로 논리적으로 그거를 공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측면은 알 수 있어도 차라리 그냥 시행착오로 배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두 번째 방법. 내가 답을 알고 있어도 그 답을 이치를 익히는 데는 쉽게 해서 가르쳐서 익히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익히는 게 더 효율적이다. 퍼포먼스를 내는데 효율적이라는 거죠. 퍼포먼스를 내는데. 그럴 경우에 또 강화학습을 또 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그게 다예요. 그게 핵심 원리예요. 그게 핵심 원리. 그럼 강화학습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론 다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강화학습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비지도학습 하고 조금 강화학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지도 학습은 뭐 군집 뭐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쓴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수학적 공식이에요. 데이터셋에 대한 수학적 공식이고 넘어가고요. 군집 분석 알고리즘의 비지도 학습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데이터셋을 집어넣고 적용해서 결과를 이렇게 군집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이거를 이게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 피처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군집을 통해서 좀 클러스터링, 이제 영어로 하면 클러스터링이죠.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식, 뭐 결과물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군집은 이제 분류 군집 회계라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분류는 지도 학습에서 주로 분류를 많이 해요. 네, 분류를 답을 주고 나눠내는 거. 뭐 강화도 하긴 하지만 군집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군집에 대한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해요. 군집도 클러스터링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K-민즈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뭐 지지난 시간에도 쭉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설명할 때 뭐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했던 기술들을 전부 다 종합해 놓은 거예요. K-민즈라 여기서 쓰는 뭐 K-민즈라든지 혹은 뭐 오차를 그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학습시키는 이게 예전에 이미 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예측 정량적 기법을 배우시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을 텐데 여기 책 있죠.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K-민즈도 예전에 다 썼던 방법이 그런 방식들을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식들을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신경망에다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위해서 새로 수학적인 뭐 법칙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분포도도 예전에 있었던 분포도를 가져오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K-민즈 이미 있는 K-민즈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지금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군집, 클러스터링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끼리 얘가 묶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 그러면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무작위로 중심값을 선택하는 군집화를 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자, 여기가 이게 1, 2, 3 이렇게 있죠. 데이터가 있으면 얘가 무작위로 그냥 군집화를 해야 되니까 군집화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무작위로 그냥 던져요.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랜더마이즈 기술이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기술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무렇게나 하면 돼. 이거잖아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해. 어떻게?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데나. 어디서부터 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그냥 시작해. 이거예요. 이게 랜덤이에요. 물론 그 랜덤을 분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이게 엄청난 발상이에요. 엄청난 발상. 어떻게? 몰라. 하고 어떻게? 아무렇게나 해. 이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몰라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해. 그럼 액션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거하고 똑같아요. 야, 하면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제로인데 시도하면 어떻게 돼요? 50%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이치예요. 이이치. 네.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몰라. 이거는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제로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나도 몰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어떻게 돼요? 50%예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해놓은 게 랜더마이즈. 그러니까 수학도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냥 하는 행동들을 수학은 그것을 수학화 시켜놓은 거예요. 네, 기호를 써서. 그래서 수학도 원리를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기호라는 것 때문에, 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엔 단점이 있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에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확률이 적죠. 근데 그것도 확률이에요. 100만 분의 1이 돼도 100만 번 하면 한 번 걸리는데 그 한 번이 처음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뒷걸음질 하다가 소가 쥐 잡은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확률의 가능성이에요. 네. 자, 그게 이제 하나 전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럼 그거 믿고 했다가 만약에 100만 번 정답이 100만 번에 맨 뒤에 있어. 진짜 100만 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못 찾고 죽는 거죠. 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운이 좋으면 첫 번에 100만 분의 1인데 첫 번에 되는 거고, 했는데 그냥 얻어 걸린 거죠, 그냥. 얻어 걸린 거고. 운이 나쁘면 100만 번째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고 죽는 거. 자,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다. 그럼 인공지능의 제가 최대의 장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랜덤해. 이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모르면 무조건 랜덤 하면 돼요. 그리고 랜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몬테카를로, 스트리처치 전부 다 랜덤이에요. 근데 그것을 현재의 인공지능의 성능에서도 시간의 범위를 확 넘어가니까, 그 시간의 범위를 확 넘어가니까 그거를 더 줄이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스트리처치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원리는 그냥 시간이에요. 인공지능의 최대의 성능은 시간이다. 그래서 군집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던져, 아무 데나. 그래서 여기다 그냥 던진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쪽 대충 이쪽 부분 여기다 1 던진 거고, 그다음에 여기 2 던진 거고, 여기다 3 던진 거예요. 아무데나. 여기는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이쪽으로 치우쳐 있기도 하고, 랜덤하게 던진 게 기준점을. 얘는 훨씬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즉 클러스터의 중심값을 무작위로 몇 개 정해서 뿌려놓고 각각의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값으로부터 1차 군집화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 군집을 만들 부분에 대한 중심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걸 묶어주는 거죠. 군집화를 한다. 해쳐 모여요. 해쳐 모여.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끊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던져요. 그럼 어떤 거는 가까이 떨어지고,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거는 왼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거는 상당히 중심값에서 멀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던져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는 그 값에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묶어요. 클러스터링 한 번 한 거예요. 1차 클러스터링 한 거예요. 굉장히 무식하게 클러스터링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작위로 뿌려진 중심값을 기준으로 1차 군집화가 마무리되면, 지금 1차 군집화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무작위로 던져놓고, 여기 던졌네? 그럼 요것과 비슷한 거 이렇게, 요것과 비슷한 거 요만큼, 요것과 비슷한 거 요만큼. 왜냐면 가까운 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3에다가 이걸 묶을 수는 없잖아요. 묶을 수 없죠. 그러니까 던지면 가까운 것끼리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군집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마무리되면 다시 중심값을, 자,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묶어놓은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이동을 시켜요.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자, 여기에 아까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값의 중심으로 이동시켜요. 아까 여기에다 뿌렸죠? 그러면 대충 이게 이제 범위에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생각해서 여기에 중심에다 던져요, 다시. 그다음부터는 계산을 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죠? 중심으로 던져요. 계산을 해서. 이게 2차 군집화예요. 2차 군집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무작위로 특정한 원소를 선택한 이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가장 먼 원소를 선택해요. 자, 이제 군집이 이렇게 묶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안에서 무작위로 특정한 원소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했죠. 여기서는 이불에서는 이건 여기, 이건 여기. 아까 그 원소에 차이가 보이나요? 자, 여기는 중심을 이동시킨 거잖아요. 중심을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그럼 군집화가 됐죠, 어느 정도? 2차 군집화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군집화 된 것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선택해요, 그 안에서. 이제 중심값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가장 먼 원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된 2개의 원소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원소들을 선택해요. 그럼 이렇게 선택된 원소들을
클러스터링을 위한 중심값으로 다시 사용하라는 거죠. 그 원소 안에서 중심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먼 것들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얘가 먼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된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죠. 자, 이게 K-민즈를 사용해서 그 클러스터링 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를 제가 기하학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이거는 애들한테 해보라 그러면요, 애들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찾아내려면 뭐 이런 아이디어 내보고 저런 아이디어 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걸 주고 야 이걸 한번 묶어봐. 그런데 묶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떤 기준으로 할래?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시행착오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게 압축해서 한다. 원리는 별것도 아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그냥 참조하시고. 자, 이게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 이거는 지도를 안 했죠. 답을 안 줬죠? 비지도 학습이에요. 비지도 학습. 자, 군집을 가지고 제가 비지도 학습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군집을 가지고 비지도 학습을. 자, 그런데 자, 강화학습을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게 지도 학습하고 강화학습은 혼동하지 않아요. 근데 비지도 학습하고 강화학습이 혼동돼. 비지도 학습과 강화학습. 그래서 지금 비지도 학습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둘 차이를 제가 뒤에 또 설명 드릴 테니까. 자, 근데 reinforcement learning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데이터 기반 확률적 최적 제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미 있었던 거고 강화학습은 인공지능만 쓰인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른 데 다 쓰였다. 뭐 시스템 공학이라든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데이터 트레이닝 셋은 이렇게 돼요. 네.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SARS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강화학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하고 좀 구분을 우리가 해봅시다. 자, 인간의 감각과 운동은 주변 환경과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각, 운동들은 주변 환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강화학습도 주변 환경하고 연결된 상태가 이제 있어야 돼요. 인간의 뇌는 이런 연결 속에서 세 가지를 민감하게 탐색합니다. 세 가지. 맞아요. 자. 인간의 뇌는 이런 연결 속에서 아래의 세 가지예요. 아래의 세 가지를 민감하게 탐색, 감각으로 가지고 탐색을 하죠. 서치하고 인지, 시행착오를 해서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실시간으로 수정해요. 액션 업데이트. 네. 그래서 인간도 환경이 있잖아요. 주변 환경.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배우거나 아이가 걷기를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 환경을 탐색을 해요. 그리고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해서 인지를 이렇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넘어지는구나, 뇌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 행동을 중요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수정해요. 실시간으로 수정하죠. 네, 넘어지면서. 그래서 탐색, 인지, 실시간 수정. 이게 이제 인간이 강화학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놓은 게 강화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 가지를 탐색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아래. 현재 상태에서. 이제 강화학습에서 이제 스테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현재 상태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과 공간에서의 상태에서 자신이 선택한 현재 행동,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을 하겠죠. 네, 아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집 안에, 네, 주변에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걷기를 가르치려면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다 없애놨죠. 네, 그게 상태란 말이에요. 아이에게 상태. 그래서 아이가 현재 행동을 해요. 액션을 하죠. 네, 일어서요. 네, 액션. 그리고는 발을 떼죠. 그러면 주변 환경이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줘요. 네. 그래서 한 발을 띄고 일어서면 엄마가 막 반응을 주죠. 네, 박수를 치고 막 난리를 쳐요. 막 웃고. 네, 요게 보상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 환경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감하게 탐색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행동으로 주변 환경이 변해요. 그 다음에 그럼 변하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는 다음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막 박수를 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얘가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상태, 그러면 상태가 변했죠. 예. 그러니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해요. 이게 예측이 들어가요. 그 다음 상태에 대한 예측 이 들어가고요. 그걸 탐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상태에서는 연속된 보상 혹은 지연된 보상인데 그 보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탐색을 해요. 이 부분을 이 세 가지를 민감하게 탐색하고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한다라고 보면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강화학습은 그 다음에 그냥 이걸 알고리즘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재 상태는 아이가 이제 걸으면 뭐 방안도 있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진 상태고 엄마 아빠가 막 있고 막 한 거죠. 현재 상태에서 자신이 행동을 해요.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뒤뚱뒤뚱 하면서. 그러면 주변 환경이 반응을 줘요.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나죠. 반응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탐색을 해요. 자, 현재 상태에서 자기가 액션을 취하면 주변 환경이 나오는 반응. 이게 한 세트.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환경 자체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환경이 변했죠.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박수를 쳤잖아요. 스테이트가 변했죠.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는 이랬다가 발을 한 발 내비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태에 변했죠. 이 상태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 상태를 현재 행동으로 주변 환경이 변화해 다음 상태가 어떻게, 다음의 스테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S+1 다음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화학습에는 S+1 이렇게 나옵니다. SN+1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했을 때 다음 상태, 내 행동으로 변화된 다음 상태, 주변이 변화된 상태.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강화학습은 보상이 핵심이거든요. 학습을 하는데 보상이 가장 중요한 트리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보상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색을 해요. 즉, 내가 한 발을 뛰었는데 박수를 쳤는데 또 뛰면 또 한 발을 더 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이 올 건지. 갑자기 사탕을 들이밀든지 뭐 다음 보상이 나오겠죠. 그게 즉각 나오는지 지연돼서 나오는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강화학습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그래서 최종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최종 보상은 yes or no예요. yes or no. 승리, 패, 승패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과정을 이 과정이에요. 요게 하나의 세트 이렇게 보면 돼요. S 플러스 S 그다음에 A S 플러스 1. 자, 그래서 앞에 S A S 플러스 N 이게 데이터 세트.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단순하죠. 요거를 그냥 반복해요.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보상값. 최종적 보상값은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잘 뛰는 거죠, 그냥. 그 최종 보상값에 이르도록 하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 경험하면서 뇌와 몸 전체로 행동과 결과의 관계 함수를 실시간 축적해 가요. 자, 그 관계 함수가 뭐예요? 최종적인 관계 함수가 그게 이치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치와 법칙을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잘 걷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탈 때 안 넘어지는구나.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베스트 드라이버는. 그래서 최적화된 이치와 법칙을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경험통으로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시행착오가 뭐예요? 시행착오가 확률이란 말이에요. 주사위를 계속 던져보면서 하듯이 확률적으로 익히는 거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서 확률이 높은 쪽, 즉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이 함수를 만들어요. 법칙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뭘 통해 알았어요?
확률을 던져보니까 확률상 이게 더 낫구나. 네. 와이프를 만났어요. 10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확률상 우리 와이프가 눈빛이 이상해지면 꼬리를 내리는 게 낫구나. 이런 거죠.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강의 때 얘기하는 거고, 예. 강화학습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상 조용히 있는 게, 예. 우리 둘째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면 얘가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많이 안 싸우거든요. 가끔 싸울 때 한번 대판 싸우기도 하는데 재영이가 우리 둘째가 얘가 눈치가 빨라요. 엄마 아빠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지방으로 들어가요. 얘 입장에서는 그게 최적인 거야. 조용히 있어. 조용히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지만 최적의 상태를. 확률적으로 이런 게 낫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행동과 결과에 대한 관계함수, 펑션을 거꾸로 찾아간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펑션을 거꾸로 도출해내는 거. 즉 펑션이 알고리즘이죠. 이걸 도출해내는 거. 지도학습은 펑션을 이미 알아요. 수식을 안단 말이에요. 수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펑션을 가르쳐 주고 펑션을 데이터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게 안에 뭐 펑션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인지 안 하죠. 우리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데이터 자체가 펑션이란 말이에요. 네. 정답, 법칙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펑션이 되는 거죠. 네. 함수로. 그걸 주고 그 함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을 도출하는 게 지도학습이라면 강화학습은 그 이치, 법칙, 펑션을 만들어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환경에다 집어 던져요. 환경에다가. 그래서 환경 속에서 자기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률적 시행착오를 거쳐서 펑션을 경험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펑션은 강화학습의 펑션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또 달라요. 관계의 법칙이 정답이 있고 최적화가 있어요. 네. 정답은 아까 부부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강의할 때 정답을 얘기하죠. 네. 와이프하고 대화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마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감해야 돼. 이건 정답이에요. 이건 지도학습. 근데 그걸 몰라. 그런데 네, 우리 둘째는 알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면 그냥 숨는 게 낫다. 네. 그 상황에 맞는 자기가 관계를 찾은 거예요. 그 상황에 정답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의 그 상태에서 보상값이 자기에게 유리한 뭔가의 함수를 찾은 거죠. 관계를.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강화학습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의 함수를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황에서 최적화라는 것은 보상값이 높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그래서 강화학습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뭐예요? 탐욕적 알고리즘을 써요. 탐욕적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리디 알고리즘을. 네, 그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거. 아주 이기적이죠.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애는 가장 유리한 게 뭐냐. 빨리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 조용히 있는 거. 이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이게 그리드 알고리즘. 네. 근데 이제 이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욕구가 최종적으로 정답을 찾아가려고 계속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학습을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적을 쭉 하다가 이걸 무한히 하다 보면 이론상 원리상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정답의 함수에 얘가 귀결돼요. 그런데 강화학습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할 수는 있는데 정답을 찾지는 않아요. 왜요? 강화학습의 목적은 일을 처리하면 돼. 야,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어떻게든지 좀 해봐. 이게 목적이에요. 네, 어떻게든지 살아만 남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강화학습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강화학습은 더 이상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강화학습은 계속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강화학습은 정답을 절대 찾을 수 있어도 이론상 찾을 수 있어도 강화학습은 정답을 찾는 데까지 가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꾸로 강화학습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반드시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냐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냐. 그래서 강화학습은 중요한 거 뭐예요? 강화학습은 제가 리소스가 많이 든다고 그랬죠. 그냥 환경과 반응을 막 하면서 수많은 경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화학습은 어떻게 돼요? 최종 목표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가 강화학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강화학습 할 때는. 즉 어디 정도에서 멈추면 되냐. 왜?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됐어. 네, 그런 거죠. 자, 그 이상 돈을 들이지 않아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운전을 배워요. 여러분이 강화학습으로 운전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네,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돈 얼마나 쓰셨어요? 결껏해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운전면허 학원 가서 지금은 요새는 얼마예요? 운전면허? 얼마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얼마였죠? 뭐 몇십만 원, 뭐 그래도 7, 80만 원. 그래서 돈을 7, 80만 원만 쓴단 말이에요. 왜 돈을 7, 80만 원만 우리는 쓸까요? 나는 면허만 따면 돼. 그리고 나는 이거 몰고 마트만 가면 돼. 내가 F1 레이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레이서가 되려면 돈을 더 내야 되겠죠. 네, 교습비를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운전하는 나의 강화학습 목표는 그냥 운전면허를 따면 돼요. 그리고 나는 마실만 가면 돼. F1 레이서처럼 200km, 300km를 달리면서 안전하게 막 운전하고 막 뭐 이럴 필요가 없어. 고급의 뭐 고난도 기술 막 차가 막 빙빙 돌고 막 뭐 이런 기술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돈을 안 쓰잖아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최종 보상,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멈춰요.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구글이 알파고를 가지고 야, 커제만 이기면 되지. That's it. 끝. 이세돌만 이기면 되지. That's it. 끝.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내가 만족한 것이 뭐냐.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 설정이에요. 네. 목표 설정. 강화학습에 있어서 핵심은 목표 설정이에요. 네. 강화학습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강화학습은 뭘 설정하는 게 중요하느냐? 최종 퍼포먼스를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그 퍼포먼스에 대한 보상값이 뭐냐? 네.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보상을 어떻게 줄 거냐? 네. Yes or no? 네.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 가면 돼? 그래서 강화학습으로 바둑을 하면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냥 이기는 거. 반집을 이기든.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강화학습으로 알파고가 커제나 이세로일 때 만빵으로 이기지 않아요. 100집 차이로.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둘 때 물론 인간이 안 두는 수를 그 전세 수에서 두지만 처음부터 인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뭐 완벽한 수를 두지 않아요. 네. 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확률 계산이 뭐예요? 끝까지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얼마나 이기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한테는. 그냥 이기면 돼. 즉 상대에 맞춰서 이기는 수준까지만 상대에 맞춰서 두면 돼. 그래 플레이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그런 특성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거의 다 이해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자, 그래서 인간은 이런 과정을 반복 경험하면서 뇌와 몸 전체로 행동과 결과의 관계 함수, 이 데이터를 실시간 축적을 한다고 그랬죠. 주어진 환경에서 정해진 최종 목적, 보상의 총합의 극대화죠. 이걸 옵티멀 리워드라고 하거나 옵티멀 밸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해진 최종 목적, 그 목적 설정을 해야 돼요. 강화학습은. 그러니까 목적 설정을 안 하면 혹은 목적 설정을 할 수 없는 거는 강화학습을 못 돌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목적 설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적이.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 현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률적 판단. 이게 확률적 판단을 이제 강화학습 나오면 팔럿이라고 합니다. 네, 팔럿이. 이거는 정해진 최종 목적, 밸류. 그래서 밸류 네트워크, 우리가 알파고에서 팔럿 네트워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즉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그래서 그것을 실시간 향상, 임프루먼트, 나중에 이제 임프루먼트 나와요. 실시간으로 계속 향상해 나간다. 실시간 업데이트, 나중에 이제 액션 업데이트라고 나옵니다. 계속. 네. 그 구조를 가지고 최종적인 주인이 설정해 놓은 최종적인 목표치에 도달하면 강화학습은 완료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화학습은 목표 지향적 학습과 결정을 자동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과 다른 점은, 자, 다른 점이에요.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학습해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환경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네,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한다. 네, 상호작용하며 학습한다. 그리고 자, 그러면 지도학습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정리를 합니다. 지도학습은 옳고 완전한 행동 지침, 이게 라벨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옳고 완전한 행동 지침을 배워서, 자, 이걸 배워요. 이거를 뭘로 배워요? 데이터를 통해 배워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데이터 전처리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전처리라는 말은 뭐냐? 네, 이치와 법칙, 네, 그 함수를 표현하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건 뭐냐? 완전하고 옳고 완전한 결과값을 내는 관계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이건 이게 맞아.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돼.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해. 그 데이터 전처리가 틀리면, 그 데이터에서 답을 잘못 가르쳐주면, 관계 함수를 잘못 설정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혹은 관계 함수를 그 법칙에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노이즈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거는 실패가 돼요. 실패가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배워서, 자, 비슷한 환경이 오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아니죠. 비슷한 환경이 오면, 그와 비슷한 환경이 오면 지도학습은 옳고 완전한 행동을 하는 게 목표예요. 옳고 완전한 행동. 그래서 지도학습은 정답이에요. 무조건 옳고 완전한. 그럼 이제 지도학습이 문제가 생겼다, 답이 잘못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학습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관계가 잘못 설정됐거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오염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지도학습에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뭘 고쳐야 돼요? 전처리, 학습 데이터를 고쳐야 돼요. 학습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특정 환경에서 옳은 행동 지침을 스스로 찾아서 비슷한 행동에서 옳은 행동이 목표다. 자,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가 안 들어가잖아요. 학습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것은 강화학습과 같아요. 그런데 비지도 학습은 뭐냐? 지도 학습과 같은 점이 뭐냐? 옳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데이터를 통해서 막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옳은 답을 찾게 하는 게 비지도 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은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없는 것은 비지도 학습과 똑같은데, 강화학습은 뭐예요? 옳은 답이 아니라 최적의 답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답, 그럴듯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요. 비지도 학습은 정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분류도 완벽하게, 군집도 완벽하게 하는 게 비지도 학습이다. 그게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에 맞게, 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도냐 비지도냐 강하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도학습은 우리가 보면 연역법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연역법이에요. 논리로 보면 연역법과 가장 유사하고, 그럼 비지도학습은 귀납법과 유사하죠.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서 원리를 찾아야 되니까.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서 정답의 함수를 찾아야 돼요. 강화학습은 데이터를 막 집어넣는데 어떻게 돼요? 정답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잘 넘어가는 답만 찾으면 돼. 정답이 필요가 없어. 나중에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쉽게 해서 비지도 학습은 법칙을 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최종 결과가. 강화학습은 어떻게 돼요? 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만 좋으면 돼. 이거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화학습은 변하는 환경의 최적 행동, 즉 조건 아픔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최적의 행동이에요. 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또 오해할, 진화법하고 달라요. 실시간 막 업데이트 하는데 이게 진화법이냐? 아니에요. 진화법하고 안 와요. 오히려 진화보다는 적응법이에요.
진화가 아니라 적응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시간 적응이라서 진화법과 다르다. 옳음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증법하고 달라요. 그럼 정반합이냐? 변증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도 아니고 변증도 아니고 그냥 강화학습은 적응이에요. 환경에 적응하는 게 핵심이에요. 적응해서 내가 이기면 돼. 네. 그 이긴다는 건 뭐예요? 이거죠. 주인이 준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적응해서 이겨라. 이럴 수도 있죠. 적응하는데 져라. 야, 져줘 좀. 근데 적당히 티나지 않게 져줘. 이것도 강화학습이에요. 꼭 이기는 것만 목표가 아니에요. 예, 필요하면 져줘야 되잖아요. 뭐 애하고 막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애하고 하는데 무조건 이기면 이게 참 불쌍스럽잖아요. 때로는 적당히 져줘야 돼. 아부할 때도 비즈니스 할 때 적당히 져줘야 되잖아요. 골프도 가서 그게 이제 골프 하는 저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이제 골프로 마케팅하는 막 져주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겨버리면 열받죠. 거래 끝나죠. 적당히 져줘야 돼. 아슬아슬하게. 요것도 강화학습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화학습을 잘한 거예요. 이제 그걸 시행착오를 할 거 아니에요. 오이, 저 사람 마케팅 잘해. 뭐 이런 거죠. 적당히 알아서 잘 져주는 거. 그래서 강화학습의 목표가 꼭 승리만 있지 않아요. 져주는 것도. 그래서 즉 목표를 잘 정해야 돼. 보상값이 뭐고 원하는 수준이 뭐냐.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요. 제가 이렇게 일상으로 설명한 것은 이게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럴 때 강화학습에 나는 이럴 때 비지도 학습이야. 난 이럴 때 지도 학습이야. 라는 걸 알면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팀장으로서 팀을 이끌어갈 때 인공지능을 뭘 써야 되냐. 제가 그랬죠. 코딩을 해야 되냐 인공지능을 써야 되느냐.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강화학습이냐. 이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위치가 더 많아요. 왜? 기술자는 데려다 쓰면 되니까. 수학자가 필요하면 공식이 필요하면 하면 되고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에서 내가 이렇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면 수학자가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공식화하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최상위에서. 그게 틀리면 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팀의 리더라고 그러면 인공지능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과 이제 누구나 다 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진짜 인공지능 전문가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수학가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 처리가고 데이터 그렇지만 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일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팀장이면 그렇게 하자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팀원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도학습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인공지능보다 코딩을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인공지능하고 함께 일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속거나 그다음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팀에 못 껴요.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재 능력이 아니고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지금 회사에 그렇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얼마나 끼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안다. 인공지능과 함께 일한다. 라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미래의 한 단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과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강화학습은 숨겨진 완벽한 행동 지침, 구조, 패턴을 찾아내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숨겨진 완벽한 행동 지침과 구조와 패턴을 찾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뭘 해야 돼요? 지도, 비지도, 강화 뭘 써야 돼요? 자, 다시요. 질문. 이제 여기서 이제 퀴즈를 낼게요. 숨겨진 완벽한 행동 지침, 구조, 패턴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지도학습 손 들어보세요.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비지도학습이죠.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죠. 숨겨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데이터가 그냥 떡하니 온 거예요. 붕.
하고 그냥 통신 데이터를 다 받아왔어, SK를. 근데 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숨겨진, 즉 코로나19에 숨겨진 이 전파의 패턴, 구조,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온 거는 그냥 통신 데이터가 떡하니 날라온 거야. 나는 그걸 찾고 싶어. 이럴 때는 비지도 학습. 이미 내가 알아.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싶어. 이럴 때는 지도 학습이죠. 내가 구조나 패턴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감염병 전문가인데 뭐 그 통신 데이터 안 봐도 알지. 이게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됐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도 학습. 그걸로 시작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보충할 때 강화학습이나 비지도 학습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강화학습은 이게 필요 없어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도 보상이 최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숨겨진 구조나 패턴, 원리, 법칙에 따르지 않아도 강화학습은 그거 말고도 보상을 최대에 이룰 수 있어요. 즉, 내가 법대로 안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을 하는 목적. 네. 야, 그 법대로 안 해도 돈 많이, 오히려 거꾸로. 야, 법대로 안 하는 게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게 강화학습. 왜? 그건 뭐예요? 보상에다 한번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네. 그게 강화학습이다. 자, 그래서 꼭 보상을 최대에 이르는데 이걸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학습은 이게 이제 무시가 되는 거예요. 법칙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보상의 최대화, 극대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은 사람과 모든 생물이 유사하게 갖는 간단하고 일반적인 합숙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지도, 비지도, 강화학은 전부 다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구분하죠. 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요거를 구분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말하면 뭐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을 보면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혼동돼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상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강화학습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강화학습 좀 더 깊이 알고리즘 원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